안녕하십니까. 최재혁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한국에서 한 8년 정도 변리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독일로 건너가서 법학 석사 과정을 하고 현재는 여기 포슈스 & 파트너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슈스 & 파트너는 여기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MIP에서 2013년 올해 독일 최고의 IP 펌으로 선정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라이너 빅터께서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실 때 혹시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같이 도와주실 거고요. 나중에 상담 장소에서도 또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체적인 유럽에서의 소송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 케이스들을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좀 커버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한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의 소송 전략인데요. 이 출원 과정은 아까 EPO 통해서 출원하는 거 다 설명하셨으니까요. 여기 EPC 가입국들이고요. 그 다음에 각 개별 국가로 출원이 가능하고 EPO 통해서 출원이 가능하고 어쨌든 결국에는 통합된 하나의 특허가 아니라 저렇게 다 여러 개의 특허로 갈라진다라는 게 중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특허 따로, 독일 특허 따로, 영국 특허 따로 다 따르기 때문에 또 속지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효력, 침해행위, 손해배상 다 국가별로 정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고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런 거 복잡한 거 신경 쓰시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EPO라는 데를 통해서 출원을 해서 내가 특허를 받았으면 그게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법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번에 이 분쟁을 다 해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의 현실은 그런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갭을 메우기 위해서 생각해낸 개념이 이 크로스 보더 리티게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아니면 결국에는 여기 국가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비즈니스랑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유럽 여러 개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소송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나중에 만약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또 협상을 통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또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3개국이든 5개국이든 거의 다 침해 행위가 일어난다 하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소송을 다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또 한 가지 방법이고요. 크로스보더 소송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 개념인데요. 외국 특허를 소송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렇게 여러 군데를 커버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침해 행위도 그 모든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라인이 이게 해당하는 유럽연합 법조문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침해 행위를 하는 침해자가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제소가 가능하지만 일단 거주하고 있는 데서 제소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탈리아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탈리아 특허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 부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 특허, 프랑스 특허, 영국 특허에 대해서도 모두 침해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판단을 해주고 그러면은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나라에서도 독일, 프랑스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좀 활발해지는 듯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2007년에 ECJ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입니다. 유럽 최고 법원인데요. 여기서 가틀룩이라고 이게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내려지면서 좀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규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에 의하면 어떤 특허의 무효 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그 특허가 등록된 나라에서 전속 관할을 가진다라는 이게 전속 관할권을 준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판단을 한 건데요. 대세효를 가지는 절차, 그러니까 특허 법원에서 실제로 특허를 무효시키는 그런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절차, 그러니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피고가 단순히 항변으로 이 특허가 무효다라는 항변을 냈을 때도 이 전속 관할이 그 특허가 등록된 나라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케이스에서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소송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피고가 이탈리아 특허를 포함해서 독일 특허, 프랑스 특허 다 무효입니다라고 항변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탈리아 법원은 나머지 이제 독일, 프랑스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좀 논란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크로스보더 소송이 거의 종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케이스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마지막 줄에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이런 보전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에서는 크로스보더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실제 케이스에서는 여기 솔베이라는 데가 특허권자였고요. 그 다음에 하니웰이 침해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분쟁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고요. 근데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 여러 나라에서 침해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솔베이가 네덜란드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침해 행위가 일어난 모든 나라에서 가처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네덜란드 법원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니웰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듯이 특허가 무효다라는 항변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과연 자기네가 이거를 판단할 관할권이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법원에 EU법의 해석을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처분 같은 사건에는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가처분에서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실제 케이스는 훨씬 복잡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제가 많이 생략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처분에서는 크로스보더 소송이 아직 여지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전에 발표자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좀 겹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밑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유럽 특허청을 통해서 이제 통합 특허가 하나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유럽 특허청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두 개, 이 복수국가에 등록되는 특허들, 그리고 통합 특허 이 두 개에 대해서는 UPC, 유럽 통합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특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특허 소송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이 크로스보더 소송은 아까 가처분에 한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여지가 있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중앙 집중화된 유럽 특허 소송 시스템은 이 레귤레이션이랑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이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시가 안 됐고요. 근데 이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전에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4년이 지금 시행 계획이고요. 근데 유럽 최소한 13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다 비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워낙 유럽에서 이런 게 진행되는 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좀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자께서는 한 201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견해들에 의하면 2015년도 되게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견해인 것 같고요. 나라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게 좀 느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보다 몇 년 더 늦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7년 동안 또 과도 기간을 둔다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는 이 통합특허법원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옵트아웃 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고요.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유럽 펌들이 클라이언트들 상담을 할 때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 동안은 그러니까 옵트아웃을 해서 이 UPC 제도의 적용을 받지 말고 각국 법원에서 기존 제처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일단은 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도 지금 일단은 7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5년 시행을 하고 나서 리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해서 이거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14년 내지 뭐 21년까지도 지금 최장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뭐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하면 결국은 이 제도도 시행되는 거는 뭐 긴 장래의 얘기일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남아 있는 거는 이 기존대로 개별 국가 소송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개별 국가 소송이 뭐 지배적인 소송 형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디서 소송을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뭐 소송 행위가 뭐 5개국, 10개국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침해 행위가 5개국, 10개국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 모든 국가들에서 소송을 다 하면 좋겠지만 바로 비용 문제에 직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지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요건인데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관련 시장, 물론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비즈니스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어느 나라에서 가장 활발한지, 그리고 침해 행위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고 그 소송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특허 소송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나. 법관들, 뭐 대리인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케이스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결론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야 되겠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 기간, 비용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았을 때 구제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나 이런 것도 중요 요소고요. 그 다음에 특별 규정들, 뭐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도 다 잘 고려를 해서 국가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소송 기간을 보시면은요, 독일에서는 통상 이게 한 1심이 1년 채 안 되는 기간에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에 2심은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프랑스는 뭐 유럽에서 워낙 소송 느리기로 유명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보시면은 2년 이상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별로 빠르지 않은 편이고요. 네덜란드는 1심, 2심 다 1년 정도로 좀 빠른 편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인데요. 여기 소송 가액이 그 100만 유로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억 원 정도 되는 이런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독일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3만 유로 됐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심이 한 18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대략 한 2억 원에서 3억 원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일단 1심, 2심이 각각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그보다 좀 적습니다. 이게 대충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억 원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1억 몇 천만 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영국 소송 비용은 뭐 통상 알고 계신 바대로 영국에서 소송을 하면 미국 소송하는 정도의 그 맞먹는 비용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요. 네덜란드는 1심은 독일하고 비슷하고 2심은 조금 뭐 저렴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비슷한 것 같네요. 소송 비용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또 제가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독일 소송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유럽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이 좀 특색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본안 소송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조금은 빠른데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가처분으로서의 효용은 많이 좀
그러니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통상 한 몇 주 내에 한 2, 3주 아니면 길어도 한 달 내에는 가처분 결정이 바로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대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한국에도 물론 이제 승소를 했을 때 그 법정 대리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법정 변호사, 변리사 대리인 비용하고 그러니까 법정된 비용하고 이게 괴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봐도 뭐 실제 들어간 비용을 메우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정도의 미미한 금액이 되는데요. 독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오기 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1심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소송 가액 100만 유로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억 되는 사건을 진행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에서 마지막에 원고가 승소를 했다고 치고요. 그럴 경우에 법정 대리인 비용하고 또 이제 법원에 낸 인지세나 뭐나 이런 것들도 증거조사에 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법정 비용 돌려받았을 때 그러면은 1심에 들어간 비용의 한 3분의 1 내지 한 4분의 1 정도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할 정도의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특색은 이거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무효성 판단은 특허법원에서 별개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침해 법원에서는 일단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추정을 강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선행기술 문헌이 제공돼가지고 이게 무효임이 너무 명백하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 절차 중지를 안 하고 바로바로 판단을 해서 빠르게 침해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게 특색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서 이제 1년에 최근에 한 1,200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00건 정도였는데 좀 늘은 것 같고요. 1,200건 중에 독일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 각 나라마다 이제 소송 제도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또 세스이 절차라고 있는데요. 여기 특히나 이제 벨기에 같은 데 보면 되게 특이한 점이 자기 나라 특허,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소송을 할 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특허에 기해서 하는 소송이더라도 법원이 증거 수집 절차에 조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로 가서 먼저 이제 증거 수집을 해 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할 때 이제 증거 자료를 가져와서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또 특이한 제도가 있고요. 독일에는 이 절차가 이제 사찰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요건으로는 일단 침해 가능성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게 침해의 높은 개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침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걸 보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는 장래의 이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면 내려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권리자하고 침해자의 이익 균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찰 권한이 여기에 기한 사찰을 하도록 그러니까 결정이 내려지면 제품하고 이제 피고 침해자의 현장에 가서 사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해, 조립 이런 것도 다 해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장치를 시동을 해보고 또 꺼보고 이런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증거 수집에 있어서 훨씬 더 한층 더 강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련해서는 이제 거래 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문서 공개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가별 소송을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탈리안 토피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워낙 또 재미있는 이슈라서요. 관련 법 규정은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 법원에 한꺼번에 소가 제기됐을 때 가장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이 관할을 확인할 때까지 나머지 법원들은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 이게 유럽연합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또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가 영국, 독일, 프랑스 여기 쭉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데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침해자가 어떻게 경고장을 받든지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그걸 알게 됐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가 제기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탈리아 법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비침해 확인 소송, 그러니까 내가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소를 제기해 놓으면 하루 이틀 늦게 여기 쭈르륵 소송이 제기가 되면 이제 그 절차 내에서 이제 침해자가 피고가 얘기를 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법원에 먼저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법규정에 의해서 이 법원들은 절차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탈리아 법원이 소송 진행이 엄청 느리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심 소송에서 1심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잡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씩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할 확인하는 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피고 침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침해품을 없앨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인 면에서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끄면서 이제 대응 방안도 또 새롭게 마련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침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거를 좀 유념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경고장을 보낼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을 잘 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보내고 이런 걸 또 현지 로펌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신속하게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간략하게 개관이긴 한데요. 유럽 소송이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커버할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간접 침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준 특허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다른 케이스들도 있지만 일단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독일 중심으로 케이스들을 선정을 했고요. 먼저 간접 침해인데요. 이게 독일에서 지금 최근에 아주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근거 조항은 여기 독일 특허법 10조에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영문 번역문을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간접 침해 판단 요건입니다. 일단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독일 내에 제공 또는 청약이 돼야 되고 이 수단이 발명의 필수 구성 요소에 관련될 것, 이게 요건이고요. 그럼 독일 내에서 그 발명에 이용할 의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요 사건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꽤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센시오 시스템이라고 요즘 한국에도 이런 거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커피를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편하게 내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인데요. 특허는 실제로 요 기계랑 커피 패드 요거랑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침해자들이 요 커피 패드를 판매를 하는 침해자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커피 패드가 간접 침해 범위에 들어가느냐라는 게 중요 이슈였는데요. 특허 청구항을 보시면은 여기 커피 머신이 구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필쉐이프드 파우치라고 해서 이게 커피 패드입니다. 요 둘 다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어셈블리고요. 나머지 특징들은 청구항 훨씬 긴데요.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간접 침해 판단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수단이 과연 제공이 되고 있느냐라는 수단인데 이거에 대한 독일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일단 수단은 어떤 물체라도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광범위로 해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래 기술하고 본발명을 구분시켜주는 청구항에 포함된 특징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구항에 있는 특징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고
종래 기술에 이미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 그런 거라도 상관없다.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발명 단지 이제 하나 요구하는 게 발명의 필수 구성 요소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발명의 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청구항의 특징과 기능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커피 패드가 커피 머신하고 기능적으로 협력을 해서 커피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발명의 사상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단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경향 자체는 매우 포괄적으로 특허권자 친화적으로 해석을 해준다. 이게 독일 법원들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요건으로 발명에 이용할 의도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최종 엔드 유저가 이걸 이용을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청약 제공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게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용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접 침해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침해가 없더라도 간접 침해가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요. 실제 이용, 그러니까 직접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입증이 아주 쉽겠죠. 그러니까 쉽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일상적인 경험으로 광고 매뉴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케이스에서는 커피 패드가 들어있는 상자에 이렇게 아까 그림에 있었는데 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판매를 할 텐데요. 그 상자에서 예를 들어 땡땡땡 회사 커피 머신에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다든지 아니면은 TV 광고를 막 하는데 그 커피 패드를 선전하면서 뒤에 배경화면에 남의 회사 커피 머신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런 거에 기해서 소비자들의 의도가 쉽게 입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입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정황상 명백할 때는 또 입증이 된다고 보고요. 잠깐 넘어가서 그래서 본 케이스에서도 이 커피 패드가 커피 머신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의해서 이용되던 실제 이용된 직접 침해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용될 거라는 게 아주 명백하게 좀 보이죠. 그래서 발명 이용할 의도도 입증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접 침해의 경우에 좀 특유한 게 있는데요. 이게 구제책이 좀 직접 침해하고는 좀 다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침해로 판단하는 이 수단을 그러니까 청약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금지를 청구하는 거. 이거 완전히 제거하고 판단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어떤 게 되냐면은 이 수단 부품 같은 거를 특허권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거를 회피하도록 이렇게 경고문 같은 거를 부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커피 패드가 들어간 상자에다가 땡땡땡 회사의 커피 머신에 이 커피 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문을 넣든지 아니면은 땡땡땡 회사로부터 무슨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은 분만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커피 패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습게 들릴 텐데요. 그러니까 다른 간접 침해 케이스들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 특성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커피 패드 사이즈를 좀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치수 같은 걸 어떻게 조절을 해서 커피 머신하고는 이렇게 같이 상호 호환이 안 되도록 하면 당연히 이 침해 행위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이제 독일에서 간접 침해를 판단한 이게 센시오 시스템 케이스가 되게 좀 선구적인 케이스였고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케이스인데요. 이 시스펠이라고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탈리아 회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회사랑 여기 다른 회사는 하나는 중국 회사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펌에서 대리를 했던 사건인데요. 가장 최근 케이스입니다. 간접 침해 중에 이게 지금 2심 판결이 올해 5월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 상고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 특허는
이 디지털 오디오 시그널을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뭐 엠팩2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청구항이 이게 엄청나게 긴데요. 그 내용은 다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코더에서 그러니까 오디오 시그널을 인코딩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코더에서 그거를 다시 디코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인코딩하는 단계는 실제로 방송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방송국에서 HDTV로 이렇게 뭐 시청할 그런 용도로 이제 녹화를 해서 그거를 이 방법에 의해서 인코딩을 하고 그거를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HDTV를 가진 시청자들이 이거를 이제 전송받아서 텔레비전에서 이거를 디코딩을 해서 방송을 시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또 이게 침해품인데요. 여기 DVB-T USB 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HDTV가 없더라도 요 랩탑 이 퍼스널 컴퓨터에서 이 HD 방송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신호가 전송이 되면 이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노트북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얘는 이거를 디코딩을 하는 겁니다. 디코딩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디코딩을 해서 뭐 HDTV 없이도 방송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청구항에는 이렇게 인코딩하는 단계, 디코딩하는 단계 크게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발명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 단계만으로는 구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인코딩을 해가지고 전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변조, 한국말로 변조라고 하는데 변조를 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HDTV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디마듈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복조를 다시 해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디코딩 단계가 수행이 돼서 보게 되는데요. USB 스틱이 디마듈레이션 하는 복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복조를 해서 여기서 디코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뭐 변조 복조 그런 얘기 청구항에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 USB 스틱은 중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신호를 디마듈레이션 해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고요. 근데 청구항에는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근데 법원의 판단은 이 USB 스틱에서 디마듈레이션을 해서 디코더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코더 프로세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전달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USB 스틱은 디코딩하는 단계하고 기능적으로 서로 협력을 한다. 그래서 필수 구성 요소와의 관련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심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절대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어쨌든 간접침해에 있어서 특허권자 친화적인 경향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보듯이 방법 청구항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계, 그러니까 디마듈레이션 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청구항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USB 스틱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청구항에. 근데도 다만 발명이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동돼서 돌아가지 않느냐, 기능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필수 구성 요소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간접 침해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간접 침해가 일단 법 규정 자체가 한국하고 많이 다르고요. 아주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럽에 진출하시는 기업체들에서 특히나 이제 독일 쪽으로 진출을 하실 때는 이런 경향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존의 생각하시는 정도 차원에서 이게 청구항에 구성 요소에 포함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여지가 어디 있느냐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만 유념해 두시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이제 유럽에 있는 로펌들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사전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그러고 진행을 하시고 그런 게 중요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 스탠다드 이센셜 패턴인데요. 이게 요즘 그 삼성하고 애플 소송 때문에 한국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뭐 소위 뭐 표준 특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특허 표준이 기술들이 표준화 되는데요. 그 표준화된 기술이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이 될 때, 그러면은 그 해당 특허를 표준 특허라고 합니다. 이 스탠다드 패턴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존재하는 표준을 적용해서 누군가가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 제품을 생산하면 어떤 그 대상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뭐 무조건 침해를 하게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특허가 이센셜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패턴하고 스탠다드 이센셜 패턴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패턴 중에 일부가 스탠다드 이센셜 패턴인 거죠. 일단 개념은 그렇고요. 문제점이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여기 통상 줄여서 그냥 SEP라고 하는데요. SEP를 가진 특허권자하고 그 표준을 적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쪽에서 라이센스 협상을 그냥 뭐 맺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협상이 뭐 협상을 하다가 잘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통상 하는 대로 특허권자는 당연히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이센셜 패턴의 정의 자체가 침해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게 그냥 정의니까요. 당연히 특허 침해로 판단이 될 거고요. 만약에 특허 침해로 판단이 안 되면은 그거는 스탠다드 이센셜 패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면 그 특허가 가진 효력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침해 금지 명령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 문 닫아라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이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제 이것도 뭐 요즘 한국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프렌드 방어라는 게 논의가 되는데요. 이런 게 주어진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요 방어권이 어떤 거냐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나 이 SEP에 대한 그 라이센스를 허여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그런 특허권자의 의무를 강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요 의무에 기초해서 자기 방어권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두 가지 맥락에서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표준화 기구 통상 SSO라고 하는데요. SSO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기술 개발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 했을 때 이 특허가 이 표준에 포함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SSO들이 그 특허권자의 데클러레이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클러레이션이라면 여기 위에 얘기한 이 프렌드 조건들이요. 이 프렌드 조건 하에서 누구한테든지 나는 특허 라이센스를 허여하겠다라는 그 의무를 그러니까 선언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통상 이게 개입이 되고, 이게 없더라도 뭐 여기 엔티트러스트 로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컴피티션 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의 법리에 기해서 프렌드 방어권이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독일을 먼저 보면 오렌지부 케이스가 이게 가장 선구적인 지금 판결인데요. 이 엔티트러스트 로에 기해서 프렌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 유럽연합법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피고가 네, 그러니까 피고가 먼저 라이센스 제한을 해야 된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라이센스 제한이 어떤 제한이어야 하냐, 그게 문제인데요. 원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엔티트러스트 로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허권자에게 아주 유리한 뭐 엄청난 좀 높은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제한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붙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라이선스 제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마치 체결된 것처럼 자기가 정말 실시권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열티도 제공을 하고, 만약에 특허권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로열티를 공탁이라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프렌드 방어가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방어권을 쓰면서 무효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현재 독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시권자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실시권 계약을 그냥 파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심 법원 판결인데요. 여기에서 여기 오렌지북 케이스에 따른 프렌드 방어를 하면서도 이 독일 대법원의 법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부담을 지면서 또 자기가 진행하고 있던 특허 무효 소송도 드랍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제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프렌드 방어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독일 지금 얘기고요. 유럽 연합 태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실 텐데요. 이게 작년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건인데요. 인수를 했을 때 유로피언 커미션인데요. 집행부에서 이거를 허락을 하는 결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SEP랑 프렌드 방어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건은 없고요. 다만 이 표준 특허들이 관련된 사건들이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태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이게 하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SEP를 가진 자가 여기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프렌드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라이센스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 가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에서 이 자발적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여기 실시권자를 착취하거나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침해 금지 명령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엔티스트러스트 로 법리에 위반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제공한 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협상하려는 의사가 보여야 된다라는 게 조건으로 주어졌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삼성이 애플에 대해서 이제 SEP를 가지고 소송을 하다가 요 Statement of Obj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요거를 작년 연말쯤이었는데 이거를 받고 나서 유럽에서 SEP에 대해서 하던 소송들을 그냥 다 취하를 해버렸죠. 근데 이게 최종 판결은 아니고요. 이거 유로피언 커미션의 1차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고 하면은요. 아까 신의 성실 원칙은 빠져 있고요.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침해 금지 청구를 하는 거는 권리의 남용적인 행사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분이 여기 호아킨 알무니아라고 이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엔티트러스트 로 쪽을 최종 책임지는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요. 이분이 요 스테이트먼트 objection을 이슈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 표준을 따른 경우, 그러니까 SEP가 관련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센스를 허여하기로 선언한 경우, 그러니까 SSO에 프렌드 데클레레이션을 제출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발적인 실시권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라이센스 협상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 금지 청구를 하는 거는 반경쟁적이다. 그래서 엔티트러스트로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 1차적인 견해는 삼성한테 불리한 견해였죠.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독일하고 유럽연합에서 보이는 태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특허권자에게 훨씬 유리한 좀 입장이고요.
침해자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고요. 유럽연합에서는 물론 자발적인 협상 의사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인 판단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해석의 폭도 좀 넓고요. 그래서 약간은 아직은 알 수 없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독일 지금 판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여기 그 프렌드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침해자 아니면은 그 실시권자 입장에 더 옹호를 하는 그런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괴리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게 독일도 당연히 이제 유럽연합의 법률을 따라야 될 테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케이스가 없었던 게 문제죠. 유럽연합 차원에서. 근데 요거 둘 다 중국 회사인데요. 화웨이하고 ZTE하고 둘 다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 사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개입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그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이게 화웨이가 ZTE를 상대로 그 SEP에 기해서 침해 금지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요. 그러니까 요 지방법원에서 과연 이거를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하다가 이게 독일 대법원의 태도가 그 유럽연합의 그 엔티트러스트로 관련 규정인 아까 TFEU 102조의 해석과 합치하는 것인가 과연 그게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들에서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게 합치하는 건지 유럽연합 그 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중지를 하고 질문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원래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앞에서 이제 그 유로피언 커미셔너에서 내놓았던 그런 의견들을 기초로 대충 방향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추를 해보면 예상되는 판결이 라이센스 협상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침해 금지를 구하는 거는 시장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다라고 아마 판단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판단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자발적인 협상 의사를 가졌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를 해달라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특허의 무효성을 또 다투면서 동시에 이 프렌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질문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초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통상 올라가면 그 판결이 나오는데 한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한 여름쯤 한 7월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지게 되면 이게 이 이슈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이제 첫 번째 판결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유럽연합에 속하는 모든 국가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유럽연합 집행부 여기서도 이 판결의 법리를 다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 상태에서 유럽에서 표준특허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오버뷰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최근 중요한 쟁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부족하나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이슈들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